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의 여성이고 얼마 전까지 직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농업을 하셨는데 그땐 농사가 너무 싫어서 성년이 되자마자 회사원으로 살고 싶어 서울에서 살다가 30대 때 남편과 같이 전향하며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라 마을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부모님께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농가 자식이라 금방 익을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내려와서 수년이 흘러서야 새벽잠 없이 곧잘 일어나는 성향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완연한 시골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농업을 잇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젊은 사람 보기는 드물죠. 초중고 학생들은 많지만 성인분들을 잘 못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을별 실가구 수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적은 지방 도시도 아닌데 마을당 가구 수가 적은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다 땅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몇백 평에서 많게는 몇만 평에 해당하는 땅들을 농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 수가 적은 마을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돈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농사란 힘들고 돈이 없어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알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가구 수가 적다 보니 다들 친합니다. 정말로요. 당장에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차려줍니다.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돈돈 타령하지만 밥에는 정말 인심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아니면 40, 60대가 주류인 동네라서 다 오빠 동생 합니다. 그게 시골의 묘미라고 생각도 합니다. 알게 되면 일단 동생이 되던 오빠가 되던 합니다. 저희 가족 바로 옆집에도 한 오빠분이 살아요.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오빠분의 부모님이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살아요.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오빠 얘기이기도 하고 그 오빠와 이혼한 전 부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과 시골로 내려오고 몇 년쯤 지났을 때쯤 마을 사람들과 이미 10년 이상은 동고동락한 그런 급의 친근함을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쯤에 옆집 오빠가 결혼을 준비했는데 시골에서 하는 결혼이란 해외 결혼이 대다수고 상대는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부터 시작하는데 기본은 베트남 쪽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드디어 옆집 오빠가 늦게나마 결혼하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골 사람인데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 말을 뱉진 않았어요. 서울 살던 버릇 중에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에 드는 것, 입을 많이 안 여는 것입니다. 남편 말곤 남 얘기를 해보지도 않습니다. 서울살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제 성격덩에 시골 사람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오빠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마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베트남으로 떠났던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2주 정도 있으면서 여러 결혼 상대를 만났나 봐요. 농사일에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떡을 들고 찾아온 여인 덕분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옆집 오빠와 함께 온 동네에 돌며 떡을 돌리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부탁한다며 오빠가 말을 걸더라고요. 시내 같은 데 자주 가지 말라고, 눈 높아져서 도망간다고. 시골 일이 힘들고 못난 남편도 많은데 리에는 복도 많다고 좋게 좋게 말해달라며요. 요즘은 베트남 결혼 업체에 결혼 신청을 한 여자들은 웬만해서 한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툴렀지만 기본 대화는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또 옆집 오빠는 불만이었나 봅니다. 한국말이 빨리 늘어서 도망이라도 치면 어쩌나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면 도망 안 간다며 달래긴 했는데 집착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별말 없이 잘 맞아주었습니다. 알부자들 중에서도 손이 크기로 소문난 옆집 오빠라서 마음도 넓고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옆집에서 매일같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듣기 힘든 그런 소리들이 많아서 가끔은 경찰이 한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다시 신고하면 두고 보자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조금씩 성격이 개팍해져 갔습니다.
한날은 하루를 마무리한 저녁에 마을 남자들끼리 족구한다고 해서 남편이 옆집 오빠를 불러달라더군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에그머니나 시어머니가 주걱으로 리엔의 허리를 찌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손맛도 없냐고. 그러면 남편이 바람난다고 하는데 과연 리엔이 알아들었을지. 리엔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걱정할 땐 언제고 이제는 못 알아듣는다고 구박하고 한국 밥상 차릴 줄도 모른다고 구박하고 이른 새벽부터 일으켜 일을 시키곤 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불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심지어 옆집 오빠가 때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몸부터 날려 맞고 봤습니다. 저도 어쩌다 달려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사람이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뛰어들었으나 그런 다음날 옆집 오빠가 찾아와 미안하다며 홍삼 박스를 건네주더라고요. 리에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홍삼 박스라니.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구박할지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일부터 도와줬습니다. 밥할 때 부엌에 몰래 찾아가 물 맞추는 방법부터 반찬 만드는 방법도 적어주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리엔이 향수병에 먹는 걸 가릴 땐 베트남 음식을 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31살이면 아직 제가 서울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때였는데 리엔은 겨우 시골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거의 리엔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서 리엔도 저와 같은 새벽잠이 없는 시골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을 일부러 가는 모습에는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 온다고 작물 덮어주러 가야 한다며 날쌔게 달려가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예뻤어요. 오늘은 나물 반찬도 해보고 베트남 음식도 해봤는데 옆집 오빠가 맛있다고 했다고 웃는데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착한지 눈물이 터지더니 리엔과 같이 울었습니다.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옆집 오빠의 눈치와 배신자로 볼까봐 그런 걱정이 한편에 들었던 제가 참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지런 떠는 그런 리엔도 부족했나봐요. 밤마다 들리는 듣기 싫은 소리는 횟수만 줄었다 뿐이지 끊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새벽까지 그런 소리가 들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이팬 하나 집어들고 그 집구석으로 가서 유리창을 깨 부신 다음에 리엔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재웠더랬죠. 다음날 저한테 싸움을 걸러오다 마을 어른들이 뭐라 하니 꽁간히 노려보고 가더라고요. 저도 참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러면 리엔이 더 힘들 텐데 어중간하게 껴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리엔이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고. 한국 돈 필요 없고 안 갖고 싶고 집에 가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만 느른 듯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혼을 위해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몇몇 집은 집 근처로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노인분들도 있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 또 누가 훔쳐갈까 괜히 알부자가 아니니까요. 집은 험하게 생겼어도 든 게 많다 보니 CCTV 설치한 집이 많아요. 그리고 옆집 오빠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CCTV를 보관하는 룸의 열쇠는 차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도 동참시켰습니다. 제가 돕기로 결심했다고 하니 대견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각오했다고 하니 돕겠다고 말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동호회 족구하는 날에 참여해서 키를 몰래 챙겨들고 시내로 가서 열쇠를 복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넓은 공터 옆에 나무 벤치에 다들 겉옷을 휙휙 던져놓기 때문에 열쇠를 몰래 훔쳐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았고 시내로 다시 달려가 열쇠집에서 열쇠를 복사한 뒤 도로 가져다 놓는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또 하루 옆집 오빠가 족구로 집을 비운 날에 리엔과 저는 CCTV 방으로 향했고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간밤에 일어난 행패, 폭행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을 수 있는 아주 먼 날까지 복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기술을 부활시켜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으로 폭행 영상들을 찾아냈습니다. 겨우 한 달 동안만 보름에 가까운 폭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라
변호사 구하는 건 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법원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저도 리엔도 마을 사람들도. 옆집 오빠는 저희 집에 불을 지를 거라 미친 소리를 뱉더라고요. 그것도 녹음했더랬죠. 변호사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거냐고 하길래 5천? 1억? 저도 억이란 말은 입에 담아본 적이 없어서 억을 불러야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일단 내뱉고 봤습니다. 변호사는 1억이면 될 것 같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고 리에는 더 놀랐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1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었고 옆집 오빠가 2억은 안 된다고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은 불쌍해 보였지만 그래도 이혼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에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농가 사람으로 돌아갔고요. 옆집 오빠도 같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옆집 오빠는 옆 마을로 이사갔습니다. 그쯤 가면 소문이 안 날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마음 불편하게 옆에서 보고 살아야 했는데 바로 옆집이 아닌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리고 제게 엉뚱한 짓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잘해주면 도망갈까봐 그랬는데 그게 버릇이 될지 몰랐다고 엄청 울어서 잠깐 휴정한 적도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남의 인생에 관여해서 멋진 빅토리를 얻어낸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 친구 도와주다 같이 왕따 당하고 서울에서 직장살이 하면서 의도치 않게 헛소문의 대상이 되었기에 싸워보기도 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서 입 다무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제 인생 가장 멋진 훈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엔은 잘 지내겠죠? 리엔과는 그렇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리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들어왔다더라고요. 지금 농사 쉴 시기이니 서울에 놀러 오라는 겁니다. 제 남편과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눈이 얼마나 땡그레졌는지 모릅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거진 10년 만에 서울 나들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리에는 아주 멋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5살쯤 됐을 건데 제가 서울에서 떠나던 때 찌든 모습과는 다르게 리에는 아주 멋졌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 한동안 우울증 비슷하기도 했는데 극복하고 나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결혼 회사를 차렸고 그게 베트남에서 성공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들을 맞춰 패키지 여행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달아 사업이 잘 돼서 서울에 사무실을 차릴 생각으로 아예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행기 티켓을 주더라고요. 꼭 여행 오라고. 자기도 이제 베트남에서 아주 큰 준재벌급이 되었다며 매년 베트남 여행을 자신이 내줄 것이라고 꼭 평생 같이 알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리엔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